자, 이제 단원이 9단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9단원이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단원이죠. 예, 어려운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역학적 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체역학이 있습니다. 역학적 평형에는 이제 돌림힘이 주 개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에는 베르누이 법칙이라든지 부력,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도 이 단원 전체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설명을 잘 들어보면 역시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돌림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제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단어는 제가 좀 예를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만 하면 금방 끝나는데 예로 계속 살펴봐야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를 많이 넣은 편입니다. 우선 돌림힘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지 역학적 평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돌림힘은 회전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단원에서 배운 힘은 속도 변화의 원인이었죠. 그래서 힘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했잖아요. 힘이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이랬었죠. 근데 돌림힘이 0이 아니면요,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점점 빨리 회전하거나 점점 느리게 회전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안 배워요. 왜냐하면 그걸 알려면 여러분이 회전 관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돌림힘의 합이 0인 경우만 배웁니다. 돌림힘의 합이 0이면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거나 회전이 일정하게 되거나. 도로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도 돌림힘의 합이 0인 경우입니다. 그거라든지, 근데 대체로는 회전 운동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를 많이 배웁니다. 돌림힘의 정의는 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 상황은 일단 이렇습니다. 요게 뭐 막대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받침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받침대가 있는 뭐 시소나 막대기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여러분 문 있죠, 여닫이 문. 여닫이 문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회전 중심이 되는 거예요. 회전 중심이. 요 회전 중심은 특징이 고정되어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회전하는데 마찰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 자체가 이렇게 뭐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상하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얘를요, 뭐 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림은 이렇게 받침대가 있지만 문이라고 생각하고 요쪽으로 잡아당겨요. 힘을 가해서 요쪽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회전할 거라는 게 상상이 되죠. 얘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겠습니까? 아랫방향으로 회전하겠죠. 보통 근데 아랫방향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시계 방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이게 시계 방향입니다.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의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요거는 시계 방향이에요. 방금 여러분은 뭐를 했냐면 돌림힘의 방향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돌림힘의 방향은 여러분 상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회전 중심으로서 고정되어 있고, 요 힘만 작용하면 요 녀석이 어디로 회전할 것이냐를 상상해 보면 그게 바로 요 힘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돌림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고요. 그거를 저는 보통 요 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요 힘에 의한 돌림힘은 시계 방향입니다. 크기는요 이렇게 됩니다. 얘를요 성분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는데 이 두 축으로 나눠서 분해를 합니다. 어떤 축으로 나누냐 하면 요 회전 중심에서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요 거리가 팔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R이죠, 크기가. 요 팔의 길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팔의 길이하고 요 나란한 방향 성분하고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축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이게 축을 세울 때 요 축의 중심은 요 화살표의 꼬리에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이제 빛을 이렇게 비춰요. 빛을 이렇게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죠. 우리가 세운 축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의 길이가 각 축 방향의 그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나란한 방향 성분이고 요게 요 팔의 길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죠. 근데 이렇게 나누면은요,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F만 작용하는 경우하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두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요 힘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문이 회전하겠습니까? 회전 안 하겠습니까? 회전 안 하죠. 근데 요 힘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성분 중에서 회전 운동 상태 변화와 관계가 있는 힘은 얘밖에 없어요. 얘가 크면 클수록 더 잘 회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림 힘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 팔의 길이에다가 힘을 곱하는데 요 힘 중에서 요 팔의 길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합니다. 왜냐하면 요 힘만이 이 문을 회전하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림힘의 정의는 요 두 개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세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성분을 구하는 과정을 마저 해볼 건데. 대략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렇게 이제 곱한 게 돌림 힘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타우입니다. 타우. 이 T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돌림 힘을 영어로 토크라고 그래요. 토크. 예, 토크라고 하기 때문에 이 타우를 씁니다. T라고 쓰면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팔의 길이는 왜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요게 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문을 밀어요. 미는데 바깥쪽에서 밀 때랑 요 안쪽에서 밀 때를 비교해 보면 언제 문이 더 잘 열립니까? 예, 바깥쪽에서 밀 때가 적은 힘으로 문이 돌아가죠. 안쪽으로 밀 때는 좀 세게 밀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 문이 실제로는 마찰이 있고 얘를 돌리려면 그 마찰을 이겨내고 이 돌림힘을 가해야 되는데 이 팔이 길면 이 작은 힘으로도 그 충분한 돌림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길수록 돌림힘이 커집니다. 팔이 길수록. 그래서 이 팔의 길이가 길수록 돌림힘이 커지는 거는 이제 그렇게 약간 느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돌림힘의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팔의 길이는 조금 적어 놓도록 할게요. 요 R 있죠? 요거를 팔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 팔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뭐 팔 길이, 팔의 길이 뭐 이렇게 불려집니다. 요 팔의 길이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 쭉 끄어가지고 화살표를 만들면 그게 팔의 길이가 됩니다. 회전 중심에서 이 힘의 작용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화살표를 끄면 이게 팔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요게 팔의 길이가 되는 거죠. 요게 좀 다른 색깔로 할까요? 요게 팔의 길이가 됩니다.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래도 요 성분과 요 성분을 원래 요 F 있죠? 요 F의 크기와 요 각도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할게요. 이건 그냥 뭐 여러분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삼각함수죠. 삼각함수인데 잠깐 그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이죠. 요게 만약에 세타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이게 높이입니다. 이 높이고 요 세타하고 90도 사이 있죠? 요게 밑변이에요. 그죠? 요게 빗변이죠. 빗변은 정확한 정의는 90도와 마주보는 변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빗변인데요. 사인은 이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죠. 여기 이제 사인이고요. 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이게 코사인이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게 이제 탄젠트입니다. 예.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사인입니다. 이 사인인데 이게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이게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럼 빗변분의 높이에 빗변을 곱하면 뭐가 돼요? 예,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빗변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높이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여기다 빗변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예, 밑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에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요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예, 요만큼이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일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예, 같고 요 길이를 보면은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죠. 그러니까 얘가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니까 빗변의 길이에다 뭐를 곱해주면 돼요? 예,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됩니다. 얘는 빗변의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은 요 세타하고 90도 사이 변이죠. 여기는 밑변입니다. 밑변은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죠. 물론 지금 여기는 얘만 필요합니다. 얘만. 그죠? 예, 수직성분을 곱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써보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얘를 마저 써보면 아래 F 예, 사인 세타가 됩니다. 아래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RF 사인 세타로 외우지는 마세요. 왜냐면 세타가 뭐가 주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얘가 세타지만 얘가 세타일 수도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직 성분을 곱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직 성분이 회전에 기여를 하니까. 이게 이제 돌림힘의 정의입니다. 이게 돌림힘의 정의인데, 그럼 수학적으로 돌림힘은요, 요렇게 구하는 것과 수학적인 방법이 똑같은 방법이 있는데, 힘은 그대로 곱하고 요 팔의 길이를 분해를 해서 요 힘의 수직인 방향을 곱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수학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돌림의 정의는 이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요. 근데 수학적으로 요렇게 구하나 요렇게 구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주 쓰이기 때문에 한 번만 그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받아들이고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잠시만요. 다 지워줘. 아니다. 그냥 합시다. 똑같은 과정이지만 이번에는 얘를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얘를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요 팔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 벡터 있죠. 요 화살표를 요 힘과 나란한 방향 성분하고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분해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축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힘하고 나란한 방향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요 선하고 요 선이 나란하죠. 나란한 방향하고 요 힘의 수직인 방향 이렇게 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축의 중심은 요 화살표의 꼬랑지에 있으면 되는 거죠. 요 상태에서 얘를 이제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빛을 이렇게 비추면 돼요. 빛을 비추면 요게 이제 그 그림자가 되는 거죠. 이 그림자가 이제 요 녀석의 나란한 방향 성분, 수직인 방향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요 직각삼각형을 보면 이제 요걸 세타라고 두었잖아요. 요게 이제 빗변이 되죠. 빗변이 되고 세타와 마주 보는 변이 요 변이잖아요. 요게 이제 요 변이죠. 그러니까 이거 세타하고 마주 보는 변이 돼요. 높이죠. 높이니까 얘는 빗변의 길이에다 뭐를 곱해주면 돼요. 예,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아까 토크를 구하는 과정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곱하는 과정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그대로 냅두고 이번에는 팔의 길이를 분해한 거예요. 팔의 길이를. 그럼 이래도 결과가 똑같죠. 왜냐하면 이 R 수직 성분이 R 사인 세타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해프를 곱한 거죠. 비교해 보면 얘하고 얘가 어때요? 같죠? 예. 같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예, 요 방식을. 요 방식이 되게 유용합니다. 예, 유용한 게 이건 은연중에 근데 쓰고 있어요. 요걸 언제 쓰는지 한 가지 예를 바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요럴 때 씁니다. 이나 비슷한 예인데요.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요. 요 막대기는 무시무시한 막대기라고 생각합시다.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기라 생각하고 되게 무섭네요. 여기는 좀 크다란 상자가 있고 여기는 이러면 안 될 것 같네요. 왠지 여기가 왠지 작아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조그만 상자가 있고 근데 뭐 크다해도 질량은 작을 수 있잖아요. 뭐 어쨌든 뭐 여기는 크다마다 합시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평형을. 그리고 여기가 회전 중심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얘를 만약에 스몰 m이고 얘를 라지 m이라고 하면 지금 요 지점에 그죠? 요 지점에 스몰 mg라는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다음에 요 지점에 상자의 중심에 라지 mg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직 항력이 작용할 겁니다. 자, 요 힘은 이제 요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요걸 한 덩어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 요 세 가지죠. 그럼 이 세 가지인데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 녀석은 팔의 길이가 0이 됩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돌림힘이 없어요. 돌림힘이 없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요 힘만 작용했을 때 요 녀석은 이렇게 회전하죠.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고 그 다음에 얘만 작용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요거의 식을 쓸 때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과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의 같다라고 이렇게 평형식을 쓰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은연중에 팔의 길이를 뭐를 곱하냐면 요거를 곱합니다. 요 길이를. 근데 팔의 길이의 정의에 따르면 팔의 길이는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 회전 중심에서 작용점까지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 요게 팔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경우는 이게 초록색 이 경계선을 한 덩어리로 본다면 팔의 길이와 힘이 나란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도 이제 여러분이 은연중에 쓴 이유는 사실 아까와 같은 그 수학적 원리 때문이죠. 요거를 이제 팔의 길이를 분해해서 수직인 방향을 성분을 곱한 게 아까 힘을 분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학적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는 요 길이를 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에 의한 돌림을 구할 때는 요 길이를 곱하죠. 여기 이제 그 수직 성분을 구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문제에는요 요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에서 요 길이가 나오지 않잖아요. 문제에서는 요 길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길이를 그대로 여러분 곱해서 쓰잖아요. 쓰는 게 이제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요런 과정이 사실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개념을 잡아라고 한번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 건데요. 지뢰와 축박기에 대한 예를 들어보고 역학적 평형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오늘 마칠 겁니다. 70페이지까지 할 건데 일단 지뢰부터 보죠. 지뢰는 중학교에 나오더라고요. 중학교에 나오고 식도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계산 문제도 나오던데 식은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요 길이가 지금 A고요. 요 길이가 B인데요. 여기에 무게가 W인 상자가 놓여 있고 여기 F로 눌러요. 그럼 여러분 중학교 때 이 식이 나오더라고요. AW는 BF. 이 길이 곱하기 힘은 길이 곱하기 힘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요게 사실
이제 원리를 따져보면 이 무게 W와 힘 F 요 두 힘의 돌림 힘의 평형입니다. 그래서 지뢰는요 이렇게 가정을 해요. 보통 얘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누르는 과정에서. 그럼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면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죠. 그러면 돌림 힘이 0이 됩니다. 다 더하면. 아니면은 얘를 아주 천천히 돌린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아주 천천히 돌리면 속도도 거의 안 변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매 순간순간 돌림의 평형을 이루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요 녀석에 의한 돌림의 평형을 쓸 건데 여기에도 받침대가 요 막대에 작용하는 힘도 있겠지만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팔의 길이가 0이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그러니까 W하고 F만 고려하면 돼요. 그럼 또 상상을 해보면 되죠.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W만 작용하면 요 막대기가 이렇게 돌잖아요. 예.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해서 F만 작용하면 요 막대기가 지뢰가 이렇게 회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F에 의한 돌림은 시계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임과 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같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는 상황이에요. 그럼 요 식을 쓸 때 보면 팔의 길이하고 힘, 팔의 길이하고 힘, 수직이지 않죠? 수직이 아니니까 분해를 해야 되는데 힘을 분해하는 것보다 팔의 길이를 분해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팔의 길이를 분해해 보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힘하고 날아가는 방향하고 힘하고 수직인 방향 이렇게 축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 A를 분해하는 겁니다. A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수직 방향 성분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빛을 비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면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죠. 요만큼이. 직각삼각형이 되고 요 변이 세타하고 90도 사이 변이 되니까 요 수직 성분이 뭐가 됩니까? 요 수직 성분이 A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외우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게 수직 방향 성분을 곱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B의 수직 방향 성분도 구해보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죠. B는 빗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는 빗변의 길이에 역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보면요, 요 돌림위의 평형식을 보면 이제 팔 길이를 수직 성분으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A 수직 성분 곱하기 무게는 B 수직 성분 곱하기 F인데요. A의 수직 성분은 A 코사인 세타고 B의 수직 성분은 B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요? 공통적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각도가 어떤 상황이어도 결과는 이 AW는 BF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힘을 주는 부분의 팔의 길이를 길게 하면 힘을 주는 부분의 그 힘은 무게보다도 작아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자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뭐 힘의 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많이 움직여야 되죠. 힘은 작게 드는 대신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어요. 정확히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닮은 비로 보면 되는데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죠. 닮음입니다. 그러면 얘가 빗변이잖아요. 빗변의 비는 높이의 비와 같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상자는 H만큼 들어 올려졌고요. 그 다음에 힘을 줘서 힘을 주는 부분은 S만큼 내려왔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중력이 한 일은 이 WH가 되겠죠. 그리고 F가 한 일은 FS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AW는 BF잖아요. 근데 A 대 B는요. 빗변의 B는 높이의 B와 같습니다. 그래서 A 대 B는 H 대 S가 돼요. 그러면 A 대신에 H, B 대신에 S를 집어넣어도 B가 같기 때문에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 위 식에서 A 대신에 H, B 대신에 S를 집어넣으면 WH는 F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력이 한 일과 F가 한 일이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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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아주 좋은 지적인데 사실 얘가 곡선 운동을 하죠.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생각해 보면 W는 FS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벡터의 내적을 배웠습니까 지금?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요 중력도 이 세로 방향이고 요 힘도 세로 방향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높이 변화만 곱해주면 돼요. 왜냐면 이게 나란한 방향 성분을 곱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얼버무린 겁니다. 예, 이 부분은 곡선이지만 직선으로 그냥 그려버린 거예요. 예, 어차피 일은 나란한 방향 성분만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곡선 중에서 수평 방향 성분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 방향 성분만 남게 됩니다. 예, 요거는요, 이 막대로 치면 중력이 한 음의 1이고 얘는 F가 하는 양의 1이 되는데 그 크기가 같다라는 건데요. 이건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무게가 W인 녀석을 W의 힘을 가해서 H만큼 들어 올리는 일이나 지뢰를 이용해서 F의 힘으로 S만큼 눌려서 들어 올리는 거나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뢰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나 상자를 직접 들어 올리나 힘은 다르게 작용하지만 힘과 이동거리의 곱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는 게 요 지뢰입니다. 그래서 지뢰를 쓴다고 해서 뭐 에너지를 줄이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예. 됐나요? 예. 예를 좀 몇 개 볼까요? 예. 예. 요 지뢰의 예가 이제 그 수능 특강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요 그림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일단 설명을 하나 할게요. 지금 요 가위인데요. 상황을 먼저 설명하면 요 가위 안에 어떤 물체가 들어있고 가위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얘를 자르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잘릴랑 말랑한 상황이라고 합시다. 평형을 이루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가 이제 받침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손잡이, 제가 F2라고 표시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F2. 그리고 요 막대기 있죠, 막대기. 요 막대기가 어느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요 막대기로 표시한 비유적으로 그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능 특강의 의도는 뭐냐면 요 화살표가 요 부분이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 지뢰의 원리는 결국에 돌림힘의 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에 작용하는 힘으로 평형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 회전 중심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요. 회전 중심은 그러니까 위에 거는 비유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는 뭐냐면 요 파란색 덩어리가 요 물체를 이쪽으로 미는 힘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 물체는 요 가위를 어디로 밀어요? 이 반대 방향으로 밀죠. 그거를 이제 F1이라고 둔 거예요. F1. 그럼 요 그림을 보면요. 만약에 얘만 작용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그림에서 얘만 작용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돌림힘이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식은 간단해지죠. 그냥 이렇게 대략 보면은 AF1은 BF2가 됩니다. 근데 A의 길이보다 B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 F2가 작아지죠. 그래서 작은 힘으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보면 보통 요 길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요 길이는 여러분이 자르려고 하는 물체가 잘 안 찔리면은 가위 안쪽으로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A를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작은 힘으로도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힘의 이득을 얻는 하나의 예고요. 그 병따개도 얘랑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병따개는 이제 여기가 회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작용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따개가 병뚜껑을 이 방향으로 밀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병뚜껑은 병따개를 아래로 밉니다. 그래서 요 힘을 이제 F1으로 둔 거예요. F1. 그러니까 병따개가 병뚜껑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력입니다. 결국에 병따개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리고 병따개를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이 주는 힘을 F2라고 둔 거예요. F2.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면 요 힘만 작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요 힘만 작용한다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되고 얘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에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과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AF1은 BF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을 주는 부분의 팔의 길이가 더 기니까 병뚜껑을 맨손으로 따는 것보다 병따개를 이용해서 따는 게 힘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병따개의 원리예요. 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 사람이 주는 부분의 팔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힘의 이득을 얻는 지뢰입니다. 근데 모든 지뢰가 힘의 이득을 얻는 지뢰는 아니에요. 핀셋은 좀 다르죠. 핀셋은 지금 요 그림으로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요 막대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려놓은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받침점이라고 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F1은 역시 마찬가지죠. 요 핀셋이 물체를 이쪽으로 밀잖아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 물체는 핀셋을 반대 방향으로 밉니다. 요런 상황이고 요게 F1이고요. 요게 F1이고 사람이 이렇게 누르는 힘 있죠? 그걸 이제 F2라고 둔 거예요. F2. 그럼 얘만 작용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되고 만약에 얘만 작용하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F2에 의한 돌림은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과 요 녀석에 의한 돌림이 또 같으면 평형을 이루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자 보면은 사람이 작용하는 힘에 의한 돌림힘을 계산할 때 팔의 길이가 더 짧죠. 예, 얘가 더 짧아요. 힘은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핀셋으로 물체를 짚는 정도는 얘가 맨손으로 잡거나 핀셋으로 잡거나 뭐 힘이 무리하게 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는 뭐 오히려 거리의 이득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젓가락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젓가락도. 그래서 뭐 쓰레기를 짚는 집게나 핀셋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장점이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끝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찝을 수 있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뭐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이런 거 나누던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를 1종으로 하는지. 어쨌든 요 다 공통적인 걸 보면 돌림힘의 평형이죠, 결국에. 그렇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축바퀴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축바퀴도 결국에는 돌림힘의 평형이에요. 축바퀴는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축바퀴가 일상생활 속에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거는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요 도르래 두 개가 같이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축바퀴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만약에요. 요 부분이 요만큼 움직일 때 요 부분도 요만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축바퀴는. 상황을 알겠습니까? 같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뭐 여기가 회전 중심이 되겠죠? 회전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게가 W인 녀석이 있어요. W인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힘 F를 가해줘요. 힘 F를. 그러면 각각의 팔의 길이는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바로 수직성분을 구할게요. 얘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수직이죠. 수직이고 얘는 팔의 길이가 실제로는 이건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팔의 길이 중에 수직성분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도르래 입장에서 보면요. 축바퀴 입장에서 보면 얘만 작용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되고 그 다음에 얘만 달려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됩니다. 결국에는 두 돌림힘의 평형이에요. 그러면 얘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거나 돌아가지 않거나 이렇게 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도 평형입니다. 회전 운동 상태가 안 바뀌니까. 근데 이 상황을 왜 지뢰랑 똑같은 원리라고 하냐면 이 상황이랑 똑같죠, 그냥. 여기에 받침대가 있고
그래서 회전 중심이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힘 F로 가고 여기는 중력 W가 작용하고 이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이 상황이랑. 이거 보면 팔의 길이가 사람이 힘을 가하는 쪽이 길면 힘의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무게보다 더 작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크게 보면 축바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보죠. 수도꼭지. 요 수도꼭지는 실제로 마찰이 있죠. 얘를 돌리려면 마찰을 이겨내고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야 되는데 실제로 그 마찰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힘을 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힘을 가하는 부분의 팔의 길이가 더 길죠. 그러면 우리 얘를 돌리기 위한 돌림힘이 있어요. 돌림힘이 있는데 여기는 팔 길이 곱하기 힘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돌리려면 일정한 크기의 돌림힘이 필요해요. 근데 팔의 길이를 키워주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예, 힘을 작게 해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문손잡이도 똑같은 거죠. 문손잡이를 돌리려면 일정한 그 안에 스프링도 있잖아요. 그 스프링에 의한 탄성력과 그 마찰력을 이겨내고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돌림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힘을 가하는 부분에 팔의 길이를 길게 해주면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동차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핸들은요, 결국에 여기에 힘을 가해서 자동차 앞바퀴를 돌리는 거죠. 근데 사람이 힘을 주는 부분은 팔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의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보다 버스나 트럭의 핸들이 더 길죠. 트럭이나 버스 핸들 봤어요? 되게 크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바퀴 돌리는데 더 큰 돌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의 길이를 더 키워놓은 겁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버도 보면 이 부분에 이제 실제로 나사에 힘을 가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힘을 가하는 거는 여기에 바로 주지 않고 손잡이를 통해서 힘을 주죠. 근데 손잡이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의 길이가 길어서 힘의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그런 경험 한 적 있을게요.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오래된 반찬 뚜껑을 열 때 뚜껑이 잘 안 열리면 수건 같은 거를 갖다 대고 돌리잖아요. 근데 수건을 갖다 대는 게 안 미끌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수건을 갖다 대면 뚜껑이 두꺼워집니다. 팔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더 큰 돌림힘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돌림힘이 이건데요. 사람의 힘은 최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건을 덧댐으로 해서 얘를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돌림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드라이버로 이제 오래된 나사를 돌릴 때 잘 안 열리면 여기에 뭘 또 갖다 대고 돌리죠. 그것도 역시 팔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힘의 평형이고요. 또 한 조건은 우리가 지금껏 계속 해왔던 돌림힘의 평형입니다. 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황이면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운동 상태도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상태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는 아예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요거를 이제 정석대로 돌림힘의 평형과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각각 힘들을 구해 볼 건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너비가 1m인 무시무시한 선반이 있습니다. 이 선반의 질량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무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비가 0.5m인 무게가 W인 상자가 있고요. 여기 끝이 이걸 책상이라고 할까요? 요 책상에 받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철수가 왼쪽 끝을 100N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식을 대상을 쓸 것은 요 전체 덩어리를 그냥 하나로 볼게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제가 이미 다 표시해 놨네요.
위쪽으로 100N 작용하죠. 이거 상자의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W만큼 무게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사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요 책상이 요 선반을 떠받치는 힘, 요 F1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표시했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그럼 요 세 힘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고 돌림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요령을 알려주면요. 회전 중심은 아무 때나 잡아도 돼요. 왜 아무 때나 잡아도 되냐?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삼아도 얘는 회전하지 않죠.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하지 않아요. 근데 장점은 뭐냐?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F1의 팔 길이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F1의 돌림힘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요 W의 팔의 길이와 W가 수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W의 돌림힘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W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중심을 여기를 잡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F1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돌림힘의 평형만 쓰면.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삼는 순간 돌림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만 만약에 작용한다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되고, 만약에 여기가 회전축인데 100N만 작용한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N은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됩니다. 그러면 돌림힘의 평형식은 이렇게 쓰면 되죠.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 반대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가 같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이 녀석에 의한 돌림힘이죠. 그럼 팔의 길이가 1m죠. 그리고 수직이죠, 그냥. 그래서 1 곱하기 100 하면 되고요. 그다음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은 팔의 길이가 이건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힘의 수직 방향 성분으로 구하면 되죠. 요 길이가 얼마예요? 0.25죠. 그래서 0.25 곱하기 W가 됩니다. 그럼 W가 바로 나오죠. 얼마가 됩니까? 400N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구하는 게 문제 끝이었어요. 끝이었는데 우리가 예시로 연습을 하는 거니까 F1도 마저 구해볼게요. F1을 구해보면 이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100N하고 F1 이 두 개가 있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W 하나가 끝입니다. 근데 W가 이 400N이었잖아요. 그럼 F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N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 역학적 평형 쓸 때는 이게 사실 요령인데요. 돌림힘의 평형을 먼저 써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해결이 먼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 트렌드는 둘 다 써야 되는 경우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둘 다 써야 되는 경우가 주로 많이 나오고, 심지어 그거를 한 2번, 3번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번까지는 아닌데 한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2번씩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식을 세우기까지가 어렵지, 식을 세우면은 사실 그 식만 세우면 끝나는 문제예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많이 좀 하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마지막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 시간에도 쭉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예.